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안 올리겠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겠는데 가장 사투리로 얍삽한 방법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고 공시가 현실화해 버리면요. 세구간 건드리지 않아도 세금이 엄청 올라가 버립니다, 보유세가. 근데 이 보유세도 아마도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손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세구간을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단순화돼 있던데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1주택자를 가진 자의 공제와 그다음에 2주택을 가진 자의 공제와 거기에 대한 세금의 비율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뭐 인제 세분화시킨다는 명목,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라는 목표가 명확한 겁니다. 왜냐? 국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든요. 그 지출을 뭘로 메꿔야 되냐? 수입을 늘리거나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당연히 받는 거고 수입을 많이 늘려야지 대출이 쪼끔은 줄어들겠죠. 그냥 그렇게 지금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달러 대비해서 지금 1,500원 가까이 가고 있는 거 1,470원 갖고 있는 건요. 원화 가치가 되게 떨어진 겁니다. 파운드랑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화폐랑 비교해 봐도 원화가 지금 똥값입니다, 진짜.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건데 명분을 제시하겠죠. 근데 뭐 인제 구조적으로 지방선거가 인제 있잖아요. 넉 달 반 정도 뒤면은 일어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심을 잡을 것인가. 이 세금으로 정책의 해석을 이용해서 정책을 이용해서 그 표심들을 잡는 방법과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심을 볼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는. 아무튼 보유세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2026년도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공시지가랑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랑 세율이랑 이 세 개 다 건드리면요. 문재인 정부만큼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보유세 폭탄 맞아 봤잖아요. 저도 맞았지만은. 고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한 게 이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잘 해석을 해 가지고 적정선이 어딘지를 좀 가늠해 가지고 간을 보고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방향은 세금은 올라갑니다. 근데 불확실한 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 얼마만큼 규모로 올릴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린다는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증여가 늘어납니다. 30대 자녀에게 이른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 대, 40 대, 50 대, 60대 증여받는 수증인의 연령대가 30 대, 40 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세금 아끼자 작년에 서울 집 증여한 게 30% 급증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요렇게 전국적으로 집합 건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파트 포함한 모든 집합 건물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또 언제 일어났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5 년간 증여주택 빌딩이 55조 원입니다. 그 당시에 계산을 해 보면 2022 년도 10월 달 신문인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증여를 했을까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진보에 있는 측에 있으신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의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렇게 세금으로 인해서 부의 세습을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첫 번째 2026 기조는 2025년도는 더 못 짓고 더 못 사게 하는 기조가 강했는데 2026년도는 더 못 팔고의 기조가 더해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부동산은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가격의 회귀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값이 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유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꽉 찬 물잔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넘쳐서 옆으로 퍼지는 파동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급에 대한 수급성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양극화를 만드는 희소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필수제인 주택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규제를 하니까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으니까는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들이 수급 불균형 떨어지기 전에 요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회귀성을 띠는 2022년도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중급지 정도는 요 정도 왔고 하급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니까는 가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회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상급지냐, 중급지냐, 하급지냐, 그다음에 대형이냐, 뭐 중형이냐, 소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유동성하고 만나서 그렇습니다. 규제와 유동성이 만나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가격을 회귀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매년 역대급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과 규제가 결합해서 가격이 회귀하고 있는 부분들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부터 반응하느냐?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수급으로 조금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들, 그런데 선호가 많은 지역들, 이 지역부터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습세권이면 좋아 뭐 이러지만은 역세권이고 습세권이고 좋아 뭐 좋아 뭐 이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희소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강릉의 습세권이면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남의 숲세권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거든요. 강릉에 뭐 바다 인기가 있지만은 강릉에 있는 강보다 강남의 강의 가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강의 희소성들이 강남이 훨씬 더 세요. 한강의 가치, 신축의 가치 이런 데가 강남이 훨씬 셉니다. 요런 데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이 서울이고 그 서울 중에서 한강을 띄고 신축이면 그러면은 가격들이 굉장히 크겠죠. 희소성인 데가 먼저 올랐어요, 요런 게. 요게 인제 오른 다음에 이제 파동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제 수요가 이동이 되어서 상승률이 수도권과 지방 쪽으로 가게 인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제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규제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매물들이 줄어들고 수요자는 불안하니까 더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게 유동성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회귀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가격이 올라간 게 어디서 반응하느냐? 희소성, 상급지부터 반응하고 요게 파동성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 파동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분은 희소성에 집중해도 됩니다. 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희소성에 집중을 해도 됩니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면은 이 파동의 길목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시장이 되게 힘들어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고 나는 예전에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많은 거를 잃어버리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는 잃어버린 공간이 있다는 거는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이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늦었어. 이제 마지막 기회.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요. 저는 이때까지 시장들이 막 올라오면서 항상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 뒤에는요. 새로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부동산으로 내 나이가 80인데 나 부동산으로 올인할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상황을 못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은 내가 얼마 전까지 과거까지 내 관점이 부정적이어서 잃어버린 자산, 지각비가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공간에 채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롭게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생산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생산적인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런 파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정부의 비난만 쏟으면 안 됩니다. "정부 이러면 안 돼. 정부 지금 이거 나빠."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쁜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나쁘다고 하면은 내 재산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그 나쁨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수가 많으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것들 인생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련도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잘 바라봤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큰 일은 언제나 작은 일의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시작된다고. 자산의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작은 행동부터 저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큰일이 날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작은 행동으로 불안한 시장이라도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많은 분들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